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4월 14일 화요일 글로벌 인사이트 시작합니다. 오늘 전 세계 경제와 안보는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경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에서 열린 미국과 이란의 평화협상이 결국 결렬되었고, 이에 따른 미국의 해상봉쇄 조치로 국제 유가가 폭등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뉴스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지정학적 리스크의 전면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는 초강수를 두면서 전 세계 에너지 공급망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이는 1970년대 오일 쇼크 당시의 긴장감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폴란드와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과 대규모 추경 집행 등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 이 복잡한 글로벌 퍼즐 조각들을 박 작가의 시선으로 하나씩 맞춰보겠습니다. 네, 그럼 가장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미국과 이란의 소식부터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평화회담이 결국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적으로 해상 봉쇄를 선언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군요. 파키스탄 협상 결렬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모든 항만과 해안 지역에 대한 해상 봉쇄를 지시했습니다. 이란의 핵 프로그램 포기를 압박하기 위한 벼랑 끝 전술이죠. 역사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5분의 1이 지나는 경제의 경동맥입니다. 1980년대 이란-이라크 전쟁 당시 유조선 전쟁 때도 이 정도의 전면 봉쇄는 드물었는데, 이번 조치로 유가는 단숨에 배럴당 $100를 돌파해 $105까지 치솟았습니다. 트럼프식 미친 개 전략이 시장에 실질적인 공포를 불어넣은 셈입니다. 이란 측의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경제적 타격이 현실화되고 있다고요?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미국의 과도한 요구를 비판하며 강력한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재미있는 건 이 와중에도 이란 정부가 180조 토만 규모의 지원 패키지를 내놓으며 민심을 달래려 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국제금융기구들은 이번 사태를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은 제3의 세계 경제 충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란 내에서는 전쟁의 여파로 사파비 왕조 시절의 역사적 건축물들까지 파괴되는 등 문화적 손실도 커지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상황은 어떻습니까? 증시는 혼조세이고 내부적인 갈등도 감지되는데요. 다우와 S&P 500은 하락했지만 나스닥은 AI 반도체 기업들의 강세로 상승했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기술 패권에 대한 기대는 여전하다는 방증이죠. 하지만 실업률이 4.3%로 오르는 등 실물 경제의 온도는 차갑습니다. 정계에서는 외국 정보 감시법, 즉 FISA 702조 연장안을 두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안보를 명분으로 한 감시 권한 강화가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마치 9.11 테러 이후 애국법이 통과되던 시기의 긴장감이 미국 정가를 감싸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폴란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관계를 격상했습니다. 27년 만에 공식 방문이라 의미가 깊네요. 네, 도널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와의 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었습니다. 핵심은 방산과 공급망입니다. 과거 1970년대 우리가 중화공업을 통해 국력을 키웠다면, 이제는 K방산을 매개로 유럽의 안보 파트너가 된 격이죠. 폴란드는 우리 무기체계의 최대 고객 중 하나이기도 한데, 이번 회담은 단순한 판매를 넘어 전략적 가치를 공유하는 단계로 진입했음을 의미합니다. 국회에서는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안이 신속하게 통과되었습니다. 9조 원이 넘는 예산이 민생에 투입된다고요? 행정안전부 소관 9조 4,880억 원을 포함한 추경안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민생 우선 기조에 따라 고유가와 고물가로 고통받는 서민들을 위한 방어막을 치겠다는 의지입니다. 마치 1930년대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이 공공사업으로 경기를 부양했듯, 이번 추경은 에너지 위기라는 파고로부터 가계 경제를 보호하는 에너지 뉴딜의 성격이 강합니다. 하지만 경제 전망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프랑스 투자은행 나틱시스가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하향 조정했네요. 나틱시스는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1.0%로 내다봤습니다. 한국은행 전망치의 절반 수준인데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까지 경고했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성장은 멈춘다는 공포죠.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대한민국 엔지니어상을 받은 HBM 칩 검사 장비 기술이나 아시아 5개국으로 수출되는 K스마트시티 기술처럼 우리 엔지니어들이 일궈낸 초격차 기술력이
한국 경제의 견조한 기초 체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 외환 위기를 기술력으로 돌파했던 전력이 다시 필요한 시점입니다.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러시아 외무장관이 베이징을 방문한다는 소식이 있네요. 중동 사태에 대한 공조를 논의하기 위함이겠죠? 세르게이 라브로프 장관의 방문은 이란-미국 갈등 속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밀착을 보여주는 상징적 행보입니다. 왕이 외교부장은 이미 UAE 특사를 만나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국제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중국은 서구권의 봉쇄 전략에 맞서 정치적 외교적 해결이라는 명분을 쥐고 중동 내 영향력을 확대하려 하고 있습니다. 마치 냉전 시대 비동맹 운동의 리더를 자처했던 중국의 모습이 21세기형 실리 외교로 부활한 느낌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소비 대국에서 소비 강국으로의 전환을 선언했습니다. 하이난에서 대규모 박람회도 열렸죠? 제6회 중국 국제소비재 박람회가 하이난에서 개막했습니다. 바이인 차이나 시즌을 선포하며 내수 시장의 잠재력을 폭발시키겠다는 전략입니다. 이제 중국은 세계의 공장을 넘어 세계의 시장이 되겠다는 건데, 이는 미국의 무역 압박에 대응해 자립 경제 구조를 만들겠다는 의지이기도 합니다. 또한 후베이성에서 발표된 데이터 과학기술 혁신 세계년 계획은 중국이 데이터와 AI를 미래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보고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일본 소식입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헌법 개정안 발의와 항실 전범 개정 논의를 공식화했습니다. 우경화 행보가 빨라지는 모습입니다. 네, 내년 자민당 대회 전까지 개헌안을 내놓겠다는 의지입니다. 특히 옛 왕과 남성 자녀의 입양을 통한 왕위 계승 논의는 일본 보수 세력의 결집을 노린 고도의 정치적 카드입니다. 역사적으로 일본의 개헌 시도는 항상 주변국과의 긴장을 초래해왔는데, 다카이치 총리는 이를 통해 강한 일본의 이미지를 굳히려는 것 같습니다. 마치 메이지 유신 이후 부국강병을 외치던 시기에 민족주의적 열기가 느껴집니다. 경제 지표도 심상치 않습니다. 국채 금리가 2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요? 10년물 국채 금리가 2.49%를 찍었습니다.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직전 수준이죠. 중동 발에너지 위기로 물가가 오르자 일본은행이 금리 인상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30년을 지탱해온 저금리 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는 건데, 이는 일본 경제 체질에 엄청난 변화를 예고합니다. 하지만 기술 면에서는 디벡스 같은 기업이 이나노 기반 AI 칩으로 일본 DX 시장을 공략하는 등 신산업 분야의 움직임은 매우 역동적입니다. 이스라엘은 오늘 홀로코스트 추모일을 맞았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과의 전쟁 속에서도 유럽을 향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군요. 네타냐후 총리는 유럽의 도덕적 약점을 비난하며 이스라엘이 서구 문명을 수호하는 최전선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홀로코스트라는 역사의 비극을 현재의 안보 위기와 결부시켜 국민적 통합을 이끌어내려는 전략입니다. 특히 하이테크 부문에 대한 파격적인 세제 혜택 법안을 통과시킨 점이 눈에 띄는데, 전쟁 중에도 기술 강국의 위상을 잃지 않겠다는 처절한 생존 전략입니다. 1948년 건국 전쟁 당시의 긴박함과 첨단 기술이 공존하는 기묘한 모습입니다.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의 평화를 위한 다국적 임무를 제안했습니다. 유럽의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려는 시도일까요? 미국 주도의 해상 봉쇄와는 별개로 방어적 성격의 평화 임무를 수립하겠다는 겁니다. 이는 중동 분쟁에 직접 휘말리지 않으면서도 에너지 통로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프랑스 특유의 실용주의적 외교입니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GFAM, 즉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디지털 주권을 확보하겠다는 강력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문화재 반환 법안을 통한 소프트 파워 강화까지 프랑스는 혼란한 국제 질서 속에서 자신만의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짧은 단신들 전해드립니다. 먼저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전남 완도에서 화재 진압 중이던 소방관 2분이 순직하셨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도 긴급 지시를 통해 인명구조와 안전을 당부했습니다.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신 영웅들의 명복을 빕니다. 태평양 지역에는 초강력 태풍 신라쿠가 괌과 사이판을 향해 이동 중이라 비상재난선언이 내려졌습니다. 자연재해와 국제분쟁이 겹친 상황입니다. 괌은 미군의 전략적 요충지이기도 해서 태풍 피해가 중동 작전에 영향을 미칠지도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중국에서는 의료 인프라 개선으로 인구 90%가 15분 이내에 의료 서비스에 도달할 수 있게 되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110만 개의 의료기관을 촘촘히 깐 결과인데 급격한 고령화에 대비하려는 중국 정부의 고육지 체계자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글로벌 인사이트는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중동발 위기와 각국의 치열한 대응 전략을 살펴봤습니다. 박 작가님, 오늘의 한 줄 평 부탁드립니다. 가장 짙은 어둠 속에서도 기술과 연대의 불꽃은 꺼지지 않는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가가 $100를 넘고 해상 봉쇄가 현실화되는 위기 상황이지만 그 안에서도 AI 기술은 진보하고 국가 간의 새로운 동반자 관계는 형성되고 있습니다. 역사의 파도는 언제나 거셌지만 우리는 늘 그 파도를 넘을 새로운 지혜를 찾아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네, 불확실성이 큰 시기일수록 중심을 잡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깊이 있는 통찰로 찾아뵙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활기차고 의미 있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